네, 다음 달 6일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를 앞두고 특검 수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네, 특검 주요 수사 상황과 함께 전국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먼저 김건희 특검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소환 통보 이후에 수사가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어요. 어제는 김 여사 자택과 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나섰는데 자택 같은 경우는 했는데 지금 또 한 거예요? 하긴 했는데 좀 다르죠. 지난 4월에 서울 남부지검에 한번 압수수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명태균 의혹 관련된 혐의가 주였고요. 당시에는 이게 검찰이 뒷북 수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아서 실효적 압수수색이 진행되지 않았을 거라는 비판이 많았고요. 얼마 전에 했던 거는 또 최혜병 특검에서 했었죠. 그것은 순직해병 사건과 관련된 압수수색이었기 때문에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하고 있는 혐의 관련된 압수수색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제기되고 있는 명품 가방 수수라든가 명태균 의혹, 건진법사 의혹 등등등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인 사건에 관련된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있었고요. 아마 관련된 증거 수집의 어떤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한 압수수색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이번 압수수색 과정에서 김 여사 수첩 또 전화번호부 얘기도 나오고 또 신발 사진을 촬영했다고 해요. 이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마 시청자들께서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은 이 신발일 것 같습니다. 세간에서 이른바 신데렐라 수사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서 2022년 4월, 7월에 그 각각 받은 1,000만 원대 샤넬백 2개. 이게 이제 그 신발 1개와 가방 3개로 교환해 간 것까지는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그 교환해 간 신발의 사이즈는 250mm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김 여사에게 전달이 됐느냐라고 하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지금 물건 자체가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러면은 신발 사이즈는 같은 것이냐 이거라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금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 보도를 보니까 특검팀이 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신발 12켤레를 사진을 촬영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신발 사이즈는 250mm는 아니고 260mm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은 과연 이제 당사자가 신을 수 없는 정도이냐 이것도 한번 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신발이 전달됐다라고 하는 명확한 진술이 필요할 것 같고 지금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런가 하면 김건희 특검팀이 그 건진법사를 통해 통일교 청탁 의혹 관련해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먼저 윤 전 본부장이 받는 혐의들 뭐가 있는지 좀 정리해 주실까요? 일단 대표적으로는 이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 원조 사업 참여 관련된 이 청탁 로비 의혹이 있고요. YTN 인수 관련된 청탁도 있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주요 이 통일교가 원하는 사업을 청탁하는 대가로 명품백이라든가 그라프 6천만 원짜리 목걸이 등을 수수했다는 혐의 사실이 있죠. 이 관련해서는 일단은 청탁금지법이라든가 알선수재법이 문제될 수 있고요. 이 통일교 자금을 이 목적으로 이 구입 목적으로 썼다고 하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뇌물죄 적용 가능성인데 아직 대가 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청탁금지법, 알선수재,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후 피의자라든가 참고인 조사 또 압수수색을 통한 확보된 증거 등을 통해서 혐의 사실이 추가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영수증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영수증은 발견이 됐는데 그 행방은 아직 묘연하잖아요. 계속해서 실물을 찾지 못한다면 증거로서의 능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영수증 자체의 증거 능력은 있는데요. 그 영수증을 가지고 어디까지 사실관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있느냐 이제 이게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탁을 위한 물건을 구매했다는 사실 자체는 그 영수증만으로 증명이 된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물건을 교환한 것까지는 또 앞서 보면은 뭐 가방을 구두로 받고 갔다든가 이런 부분은 또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최종적으로 물품이 김 여사에게 전달이 되었느냐 그걸 입증하는 건 이 영수증만 가지고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인물들을 어제 특검에서 김건희 여사와 가깝다고 알려져 있는 전직 행정관들 동시에 불러서 분리조사를 하는 형식으로 조사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제 수사 과정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런데 이 영수증 관련해서 구매자금 출처를 놓고 윤 전 본부장과 통일교 측이 조금 신경전을 벌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통일교 한학자 이 총재 같은 경우에는 윤 전 본부장의 어떤 개인적 비로 이제 하면서 본인들의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뭐 수사를 통해서 더 밝혀지겠습니다만 그렇게 보기에는 실제 이루어진 일들, 통일교 내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일들을 봤을 때는 이게 윤 본부장이 개인적으로 아니면 그 부서 내 일종의 통일교 내 권력 다툼 과정에서 윤 본부장 세력이 따로 한 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YTN 인수 관련해서는 실제 통일교 내에서 인수 자금 모금 활동을 벌인다 등의 행위가 있었다고 하면 이건 통일교 전체 차원의 문제였고 그러면 당연히 한학자 총재가 이런 사정을 몰랐을 리 없고 그러면 그 통일교 자금을 통해서 이 그 청탁의 대가로 전달된 또 물품 이런 것들의 구매는 통일교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보여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마 검찰은 한학자 총재하고 윤 전 본부장 간 사이에 어떤 주장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어떤 참고인들의 진술이라든가 증거를 통해서 아마 그 관련성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김 여사 자택 어제 압수수색하는 날에 이른바 뭐 문고리 3인방 중에 2명이죠. 그 유경옥 전 행정관과 정지원 전 행정관이 동시에 소환됐습니다. 어떤 점을 특검이 살피려는 건지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수사 기법상 이분들은 김건희 여사와 가장 가까운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인물들이고 그러면은 일종의 그 진술이 인위적으로 일치될 수 있을 가능성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동시에 불러서 분리해서 조사하는 그런 수사 기법을 활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김 여사에 대한 소환 날짜는 8월 6일로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그럼 그 전 단계로 가장 가까운 인물들의 조사를 통해서 혐의를 보강할 수 있는 진술들을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특검의 구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뇌물 혐의를 위해서는 물건의 전달이 입증이 돼야 될 텐데 그 부분에 관해서 아직까지 결정적인 진술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불러서 분리조사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런 진술들을 얻어내고자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 대목이 있습니다. 네, 어제 압수수색 굉장히 다방면에서 이루어졌는데 김선교 의원과 관련해서도 압수수색이 있었어요. 이건 다른 의혹인 거죠? 그렇습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김선교 의원은 당시에 양평 군수였습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의혹 사건은 당시에 김건희 여사 가족, 그 최은순 씨라든가 동생 김준우 씨가 운영하고 있는 ESIND라는 개발 회사가 한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조치가 양평군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 개발 기한을 넘겨서 아직 사업 개시가 안 된 상황으로 시한이 도과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한이 도과된 시점에서 연장 신청을 한 거 양평군이 받아준다거나 그리고 개발 부담금을 완전히 면제해 준다거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 군에서 개발 사업 인허 과정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진 것인데 실제 이 김선교 그 당시 군수와 최은수 씨, 김건희 씨 일가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 관계를 가져왔다는 것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개발 특혜 관련해서 김선교 의원이 이러한 식을 알고도 최은순 또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수사해 왔고요. 관련돼서 당연히 이러한 결정을 한 양평 군수의 결정과 관련된 어떤 증거 확보를 위해서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금요일마다 의원에 대한 강제 수사를 한다면서 반발하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세요?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 5명째 의원회관 압수수색이 나왔죠. 그런데 아마 저희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께서는 제가 적어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압수수색에 관해서 말씀드릴 때 어떤 진영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기보다는 국민의 대표로서 지금 어떤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현 단계에서 먼저 억울하다고 말씀드릴 계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말씀드려왔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있었던 김선교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적어도 당내에서 주변에서 보기에는 조금 다르게 볼 만한 요소는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이라고 하는 자체가 2016년에 있었던 사건이고 그리고 관련해서 양평군청 공무원 3명이 이미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로 기소가 되었는데 1심에서 3명 모두 무죄가 나왔어요.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건인데 특검이
홀대해달라고 해서 지금 2심이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9년이나 지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9년이나 된 사건을 김선교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을 때 과연 어떤 새로운 증거가 나올까? 여기에 대해서는 주변에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국민의힘의 곽규택 수석대변인이 검사 출신의 변호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법률가의 시선에서 보더라도 이것은 비록 법원의 영장은 나왔다고는 하지만 수사 권력의 적정한 행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과잉한 것이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의견을 가질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뭐 금요일마다 3주째 뭐 야당 탄압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금요일마다 뭐 기획해서 특정일을 정해서 하는 수사겠습니까? 각 특검이 수사 일정에 맞춰서 하는 수사가 우연히 금요일로 맞춰져 있는 것뿐이고요. 수사 대상이 된 의원이면 뭐 어떤 신분에 관계없이 수사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리고 민주당이 윤석열 전 정권에 계속 주장했던 것처럼 정치 보복 수사라고 하면 사람을 찍어놓고 주변을 터는 방식의 수사라면 그런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사건과 관계없이 이 의원들을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이 의원을 대상으로 찍어놓고 하는 수사라면 그런 비판이 가능하겠습니다만 다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의혹이라든가 내란 관련된 의혹, 실제 행위한 내용들이 사실로서 확인되고 있다면 특검으로서는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수사 원칙상 당연히 거주지, 사무실, 자동차 압수수색은 수순으로 당연히 따라오는 겁니다. 그렇게 그냥 정상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수사이지 특정 정치인을 염두에 두고 국민의힘의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갖고 하는 수사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네. 또 어제 압수수색에서 또 굉장히 인상적인 게 그 김 여사 오빠의 인척 주거지에서 고가의 목걸이를 확보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보석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말씀드릴 때마다 좀 헷갈리는데요. 네. 이게 어떤 거냐면은 김 여사가 2022년 6월 나토 정상회의 그 윤 전 대통령의 참석에 동행할 당시에 6천만 원 가량으로 추정되는 목걸이 등 보석을 착용한 것이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당시에 대통령실은 지인에게서 빌린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올해 5월에 김 여사 측에서 검찰에 의견서를 내기를 그 당시 대통령실의 해명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즉 고가의 보석류를 빌린 것이 아니고 모조품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어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제 김 여사의 인척의 집에서 목걸이가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모조품인지 아닌지 일단 감정을 하겠죠. 만약에 모조품이 아니고 진품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 공직자윤리법 위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그 강선우 의원의 고가 시계 관련 논란이 불거지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아시게 된 공직자윤리법 규정이 있죠. 500만 원 이상의 보석류는 공직자의 재산신고 대상입니다. 그러면은 왜 누락했는가라는 점이 첫 번째가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6천만 원대의 진품이다라고 하면은 본인이 구매했던 어떤 기록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다면 그럼 누구한테 받았는가? 그러면 그건 뇌물인가 혹은 뭐 청탁금지법 위반인가 이런 문제를 따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이 진품인지 모조품인지부터 감정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겠는가라고 예상해 봅니다. 그럼 만약에 모조품으로 확인이 되면 그다음엔 뭐 조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조품인 경우는 사실 재산적 가치가 500만 원을 넘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마 잘해야 뭐 몇십만 원 정도 수준에 불과할 것인데 그렇다면은 그것을 누군가로부터 위법하게 받았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많이 낮아진다고 봐야 되겠죠. 네. 네, 이렇게 좀 김건희 특검이 김 여사 소환을 앞두고 여러 의혹에 대해서 샅샅이 훑으면서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정점인 김 여사의 대면 조사를 앞두고 좀 어떤 전략을 특검이 펼친다고 보세요? 어제 특검보가 브리핑을 하면서 좀 사자성어로 이제 지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천려일실이라고.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한 가지 실수를 한다. 지금 이런 원칙하에 지금 김건희 특검은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민중기 특검은 평생 판사로 재직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단계에서부터 증거 수재 베이스 하나하나 굉장히 꼼꼼하게 관리하고 따지고 이 증거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김건희 여사 관련된 사건들은 최근에 발생한 사건들이 아닙니다. 집권 초기부터 발생했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그 당시에도 계속 의혹 제기가 되고 있었고 언론의 보도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 측도 관련에 대비해서 증거를 은폐하거나 관련된 참고인들, 이 관련 사건 관련자들과의 진술을 어느 정도 일치시켜 놨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결국 수사를 통해서 진술을 통해서 그 허점을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증거 확보를 위해서 꼼꼼히 압수수색하고 증거가 있을 법한 곳에는 이제 전부 압수수색 대상을 삼아서 하고 있고요.
관련된 참고인들 또 공범들 조사가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8월 6일 전에 빈틈없이 수사 준비를 해놔서 김건희 여사가 소환됐을 때 어떠한 진술을 하더라도 이렇게 모순된 상황을 만들 수 있을 만큼 하겠다. 이제 그것을 천려일실 이 단어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네. 김 여사 측 같은 경우는 소환을 앞두고 이제 의견서를 제출을 했어요. 하루에 한 혐의씩 하자, 야간 조사는 안 된다 이런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특검에서는 좀 협의가 불필요하다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당연히 수사 주체인 특검 입장에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의견이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범죄 혐의를 동시에 받고 있는 피의자가 물론 적법한 범위 내에서의 방어권이야 행사해야겠지만 한편으로는 수사 주체가 조사할 수 있는 시간도 대통령령에 의해서 보장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하루에 총 조사 시간 12시간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보여져요. 더 나아가서 피의자가 수사 주체와 이런 방식으로 조사 시간을 흥정하려고 드는 듯한 모습은 앞으로의 절차 진행에 있어서도 결코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이런 의견은 사실은 그 선례를 찾아보기도 좀 어려운 것 같고 거의 병상에 누워서 조사받아야 될 정도가 아니고서는 그 합리성과 상당성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특검 수사도 살펴보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그 비상계엄 선포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의 위증 혐의에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도 수사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은 어제 오전부터 오늘 새벽까지 거의 19시간에 걸쳐서 장장 길게 조사를 받았는데 이 결과에 따라서 두 사람이 내란 공범으로 기소될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전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전 총리라든가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이전에 소환 조사를 받은 바 있죠. 근데 그때는 본인의 혐의 사실과 관련된 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죄의 공범 관계로서 관련 진술이 필요했기 때문에 한 수사였고 지금은 본인들의 어떤 피의 사실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출석해서 또 헌법재판소에 출석해서 자신들은 관여돼 있지 않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습니다.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도 계엄 지시문건, 그러니까 단전 단수의 내용이 담겨 있는 계엄 지시문건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그냥 먼 거리에서 얼핏 봤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에 반대되는 진술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죠. 허석군 이 소방청장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이상민 장관으로부터 단전 단수의 내용이 담긴 전화를 받았다는 진술을 한 바 있고요. 한덕수 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계엄에 반대했고 계엄 관련된 문건은 제대로 보지 않았고 나중에 뒷주머니에 있었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지금 확보된 CCTV에 의해서 당일 상황이 구체적으로 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진술들이 허위 진술이었다는 내용이 확인되기 때문에 위증이라든가 중요하게는 이 내란의 관여 정도에 대해서 특검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한 방조를 넘어서 실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죄를 결심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국무회의의 심의 의결 조건을 맞춘다거나 그리고 그에 따른 어떤 후속 실행 조치로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 단전 단수 관련된 지시를 서울청장 또 허석곤 소방방재청장에게 계엄 선포 직후에 전화를 통해서 했다는 내용이 확인이 되고 있고 그 후속 조치들이 밑에 하위급 이 소방 관계자들에게 다 전달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단전 단수 지시를 했다고 볼 만한 상황들이 증거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하면 혐의 사실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됐고요. 그러면 내란 방조를 넘어서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데 관련해서 진술들을 다 부인하고 사실상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특검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 이제 위증죄에도 해당됩니다. 아마 소환 조사 이후에 특검은 영장 청구까지도 검토하고 있지 않을까 봅니다. 네. 어제 또 판결이 하나 있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는 시민 100여 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 1심에서 승소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1심에서는 원고들이 승소를 했는데 이게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정상적으로 항소를 하고 응소를 했을 때 상급심에서도 같은 결론이 유지될지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이 1심에서는 이미 언론에 보도되었다시피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부당한 손해배상에 항의한다는 의미의 답변서만 내고
법정에 출석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 점이 법원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제 그 2016년 국정농단 사건이 있고 나서 그때도 지금 현재 민주당 국회의원이죠. 곽상원 의원이 그 당시에 원고들 소송 대리인으로서 4,138명을 대리해서 20억 8,05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하는 소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1심, 2심, 3심 모두 원고들이 다 패소를 했거든요. 그때 1심에서는 불법행위로 국민들의 권리 침해가 발생했거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할 정도의 정신적 고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2심에서는 분노를 느낀 국민이 있더라도 모두가 배상이 필요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판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비상계엄 같은 경우는 명백하게 위헌 위법한 행위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럼 개별 국민이 어느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느냐,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느냐, 또 고통을 인정한다고 한들 그 금액을 얼마로 봐야 될 거냐, 이런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간단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그래서 윤 전 대통령 측이 본인에게 유리한 절차는 계속 출석을 하고 불리한 절차는 보이콧하는 듯한 그런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이 민사소송에서도 드러났고 그런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1심 판결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급심의 결과는 조금 더 유보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네. 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비슷한 소송들도 좀 이어질 걸로 보이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법리 대응에 나설까요? 뭐 어떤 입장을 낼까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일단 이게 1심에서 인용 판결이 났기 때문에요. 그 소송을 수행했던 변호사 같은 경우에 1만 명 규모의 2차 소송을 또 진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게 승소 판결이 났기 때문에 다른 어떤 변호사라든가 시민단체가 주도가 돼서 관련 동일한 소송을 계속 전국적으로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전국 규모로 할 경우에 는 실제 인용되는 금액 10만 원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합니다. 몇 조 원대가 되죠. 그렇죠. 네. 예, 1,000만 명만 했을 경우에 1조 원이 넘어갈 것인데요. 실제 이걸 방어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인정을 하고 뒀을 경우에는 이제 판결이 확정이 되면 승소한 이 원고 측에서는 강제 집행을 할 것이고요. 그러면 실제 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이 관련된 재산으로 이 승소금을 다 납부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사정을 고려 안 할 수가 없겠죠. 아마 이번 1심 소송에서는 다소 안이하게 대응한 측면이 있습니다. 설마 인용되겠냐 이렇게 판단을 했을 것이고 부인하는 취지 진술만으로 이 사건의 성실에 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결론이 인용 판결이 나지 않을 거라고 봤을 것 같은데 저는 좀 다르게 봤습니다. 이게 이 2017년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과는 좀 다른 게 비상계엄에 의한 정신적 손해를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고 느꼈다고 보는 게 타당한 거죠. 그냥 단순하게 이런 비상계엄을 지금 한다고 해서 어떤 이 정치적인 어떤 불만과 뭐 이런 정도를 넘어서 실제 구체적 국민들에게 고통으로 다가왔던 게 사실이고요. 실제 밤잠을 자지 못하는 일들이 생긴다거나 이런 일들이 대단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실제 그렇게 느끼고 있었고요. 이건 이제 정신적 손해로 볼 수 있고 이번 재판부는 그걸 적극적으로 판단한 것이어서 과거 사례가 이번 사례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고요. 그래서 항소를 하거나 동일한 다른 소송이 제기된다고 하더라도 인용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조금 전 얘기하시면서 윤 전 대통령이 수사나 재판에 불응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해 주셨는데 이번 주 재판에도 나오지 않았어요. 3주 연속입니다. 내란 특검팀은 여전히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하고 있는데 앞으로 재판 어떻게 진행될 걸로 보세요? 계속 이렇게 불출석하면요. 법원이 구인영장을 발부할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특검팀 입장에서도 그런 의견을 개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 피고인이 불출석을 하니까 일단은 증인신문을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증인신문을 해놓고 나중에 적법하게 열리는 공판기일에 그 증언 녹취서를 가지고 이제 증거 능력을 부여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계속 이런 방식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적법하게 공판기일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두 가지죠. 하나는 피고인을 출석을 시키든가 아니면은 피고인이 계속 나오지 않으면은 형사소송법 277조의 2 제1항에 의해서 공판기일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의 요건은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여야 합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구인영장을 발부해서 강제 구인까지 시도를 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해서 구인이 불가능했다라고 하는 어떤 서울구치소에 보고가 있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특검에서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계속 요청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재판부도 정상적인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아마 이런 그 구인영장 발부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가운데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직권남용 혐의 재판이 다음 달 19일 공판 시작이 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재판 병합 신청을 검토한다는데 병합 요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형사소송법 300조에는요 사건 관련성이 있을 때 병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사건이 다 서울중앙지법 합의부에 배당이 돼 있어서 이런 이제 관련성은 있어 보이는데요. 이건 뭐 사건 관련성이 있고 법원이 그 판단을 한다거나 신청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재판의 지연이라든가 두 사건 간의 소송 절차의 속도 이런 걸 다 고려해서 병합하는 것이 이쪽의 소송 경제라고 해서 소송을 합리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내란 사건 관련해서는 상당히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체는 되고 있지만 이미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요. 이번에 기소된 사건은 19일에 공판 준비 기일이 열립니다. 일체 사건 실체관계 확인하고 증거를 조사하기 위한 1차 준비 기일이기 때문에 두 사건 간 진행 속도의 차이도 있고요. 원래 피고인들은 가능하면 병합해서 하기를 원합니다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이는 태도, 수사나 공판에서 불출석하고 지연 전략을 계속 쓰고 있는 것을 고려했을 때 재판을 병합해서 하는 것이 그 사건 관련성에도 불구하고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을 한다고 해도 병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요. 뭐 제가 보기에는 특히 이제 여당이라든가 시민단체 일각에서 지금 내란 사건을 맡고 있는 지기현 재판부의 어떤 재판 진행의 공정성과 신뢰성의 문제 제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마 법원도 그런 점을 이제 고려할 것으로 봅니다. 신청을 하더라도 병합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 특검 상황 한번 짚어봤고요. 전국 상황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강선우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지만 여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인사와 관련해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발언 논란이 좀 불거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등 민주당 내 인물에 대해서 여러 발언들을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일단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든가 혹은 이번 정부에서 요직에 기용된 강훈식 비서실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이런 인물들에 대한 부정적이고 부적절한 발언 때문이 아니라 그 이전에 했던 여러 가지 잘못된 발언들만으로도 경질 대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인사혁신처가 뭐 하는 데입니까? 정부 조직법에 보면은 공무원의 인사, 윤리, 복무를 관장하는 곳이에요. 자, 그런데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을 어떻게 검증하냐, 어떤 사람의 도덕성은 아무도 알 수 없다. 이런 발언을 한 장본인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분이 인사혁신처장을 맡아서 인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박원순 전 시장의 성폭력 사건 관련해서 그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성 발언도 서슴지 않은 분이에요. 기획된 사건처럼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거가 뭔가 하고 봤더니 직감적으로 그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이 사건도 점점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고 있다. 명백한 2차 가해성 발언이죠. 자, 그러면은 이런 분이 인사혁신처장일 때 윤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보름 동안 대한민국 전체를 뒤덮었는데 국회에 출석해서 본인은 집에 TV가 없어서 그 논란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인사 현안을 알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분이 인사혁신처장으로서 복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그 본인의 직역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분이에요. 문재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즉 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잘못된 발언 때문이 아니라 애초에 부적격 인사이기 때문에 경질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대통령실에서도 곤혹스러운 상황일 수밖에 없죠. 제가 보더라도 과거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이 주요 여권 인사들에 대한 이 발언을 보면 굉장히 모욕적으로 느낄 만한 발언들을 굉장히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했고 또 여러 인사에 대해서 했습니다. 당사자들은 지금 대통령에서 같이 업무를 하는 처지에 있는 분들도 꽤 많기는 하지만 부적절한 발언이었죠. 정치적 발언이라고 이제 그걸 치부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송혜원 변호사님 말씀대로 박원순 전 시장 관련 사건대 발언이라든가 이렇게 실제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발언들이 계속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이제 과연 이런 분이 인사혁신처장으로서 국민들이 신뢰할 만한
인사 관리를 할 수 있겠냐에 대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되고 있고요. 대통령실도 이제 주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마 여론을 민감하게 보고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런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국회 법사위 출석 때 있었습니다. 그때 본인이 분명하게 사과하고 강서로 의원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인사혁신처장으로서의 분명한 소신과 입장을 밝힘으로써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굉장히 무책임한 자세와 발언으로 일관했습니다. 이런 전체적 상황을 보면 인사혁신처장으로서의 적격이 있느냐, 자격이 있느냐, 앞으로 문제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안 나올 수 없는 상황을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이 있겠지만 일단 임명한 인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간다는 계속해서 이 사태까지 검토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본인이 이후에 이제 이 관련된 입장이라든가 인사와 관련해서 본인이 이 직무를 수행할 때 대통령과 전국 국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다는 분명한 소신과 입장을 밝힘으로써 국민 여론을 설득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계속 더 논란이 확장되거나 다른 논란이 이어질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곤란한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발언 관련한 논란 외에 또 여야가 박찬대 의원의 발언을 입장을 두고도 대립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 계엄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어요. 국민의힘에선 야당 말살 시도다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결론적으로 매우 잘못된 발언이죠. 지금 박찬대 의원은 민주당 당대표 경선 레이스에서 20% 이상 뒤처지고 있기 때문에 당내 강성 지지층을 염두에 둔 행동이 아닌가 생각은 됩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명백하게 잘못된 언행이에요. 상대 당의 국회의원들을 40명 넘게 한꺼번에 제명을 해서 우리나라의 제1야당을 말살하고 와해시키겠다. 라고 하는 발상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이죠. 그리고 이 숫자도 잘 보시면요. 지금 현재 국회 제적 의원 수가 298명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이 167명,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합하면 168명이에요. 민주당의 우당이라고 할 수 있는 당들을 빼도 168석인데 45명의 국회의원과 지금 이미 그 징계청원에 올라가 있는 이준석 의원까지 만약에 46명을 제명을 한다면은 국회 제적 의원 수가 252명이 되면서 민주당과 우원식 의장만으로 단독으로 국회 3분의 2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일당 독재식으로 일방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발상이 머릿속에 없으면은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언행이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물론 1월 6일에 그 한남동 관저 앞에 가신 45명의 국회의원은 일정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각자가 어떤 언행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정도는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과 제명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그 의원직을 박탈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은 박찬대 의원의 사과가 필요한 발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 일단 아마 특검이 어느 정도까지 수사를 진척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행위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되고요. 분명한 범법 행위를 하신 분들입니다.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그게 정치적 행위로서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였고요. 그런 상황들 때문에 결국 서부지법 폭동 사태도 발생하게 됐고 정치인들의 그런 행위가 그런 분들을 폭동을 일으킨 분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처럼 해석이 돼버린 겁니다. 책임이 막중합니다. 정치적 책임은 당연히 정치적으로 져야 되겠죠. 국회의원으로서 직을 수행하는 게 맞느냐. 지금 이제 정권이 교체됐다고 하더라도 그때 비상계엄 내란 그리고 그것을 비유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했던 행동들은 국민들에게 보기에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탄핵심판 절차도 상당히 지연시켰고요. 그걸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실제 정치적 책임을 묻는 이 최고 수준의 방법으로서 제명 결의할 수 있는 거죠. 조경태 의원 지금 국민의힘 당권 주자 출마하시면서 이분들 인적 청산 대상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목소리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행위의 위법성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일정 정도 동감이 있는 겁니다. 다만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까지 동의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박찬대 의원의 이 제명 결의안 추진 발언 자체가 그렇게 무리한 발언이고 무리한 요구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교체 관련해서 징계 청구했는데 관련해서 두 분 의견 듣고 마칠게요.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러한 결론이
훨씬 더 일찍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월 10일 새벽에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동안만 후보자 접수를 받고 전대미문에 대선 후보 교체 시도를 했을 때 당원들이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ARS 투표를 통해서 분명하게 의사표시를 해서 저지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당시에 비대위가 사퇴해서 정치적 책임을 일차적으로 진 것을 넘어서 이렇게 당원 당규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 일찍 책임을 묻는 과정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늦게나마 이런 부분이 일단 명확하게 규정지어진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는 과연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만 책임을 질 문제인가? 당시에 비대위가 시도한 후보 교체는 의원총회에서의 어떤 그 결론을 근거 삼은 것이었는데 그때 그러면 의원총회는 누가 소집했으며 원내에서의 당론은 누가 주도했는가라는 점에서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과연 이런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가라고 하는 점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실제 징계까지 나갈 수 있느냐겠죠. 당무감사의 감사 결과일 뿐입니다. 그리고 윤리위원회 회부돼서 비상대책위원회가 이 수인을 할 때만이 실제 징계로 나갈 수 있습니다. 다음 건 3년 정지는 차기 총선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에 정치적 생명이 끝나는 겁니다. 과연 그 결정을 실제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늦었지만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징계까지는 되겠느냐 이런 회의적 시각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특검 수사 상황과 전국 현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